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교육성과센터 김일환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AI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우리는 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건데요. 그 목표를 위해서 한 가지는 지식적인 면으로 인간의 지능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는 거는요. 지금 한참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것인가 라는 문제, 일반 인공지능이 곧 탄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는 인간의 능력을 진정으로 뛰어넘을 것인가, 그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실습으로는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인간지능입니다. 인간지능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이 첫 번째 비넷이라고 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학자인데요. 인간의 지능이란 실제 상황에 적응하고 추론하고 사고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웩슬러, 그 다음에 가드너 오면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추론, 그리고 한 목적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추론하는 거,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근래로 오면서는 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성과를 내는 이렇게 지능의 개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능에서 이제 전통적인 지능 이론에서 지능이란 언어, 또 추론, 공간지각, 전통적으로 수학을 잘한다, 국어를 잘한다 하는 이 사고력과 관련되는 지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이나 처리 속도와 같은 거는 워낙에 아까 정의에 생활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지능이다 보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의 신경망들이 연합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억이나 처리 속도와 같은 것들이 지능의 요소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능 검사를 하면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지능 이론으로 와서 지능이라는 거는 그 개념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지금 가드너는 지금도 살아있을 정도로 현대 지능 이론가의 대부인데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여긴 전통적인 지능의 요소입니다. 생각을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수학은 논리니까요. 논리력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현대 지능이론은 요걸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 이거랑 별개의 지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신체를 잘 움직이는 거, 근육을 잘 움직이고 하는 것도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간 지능, 이거는 대인관계를 잘하는 그 능력, 그것도 지능이지 결국 논리력을 갖췄다 해서 대인관계 지능을 잘하는 건 아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죠. 개인 내 지능도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잘하고 또 실존적인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이런 거는 또 논리 수학적인 지능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인 내 지능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만 개인 내 지능이라고 하고 관찰 지능이라고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아주 작은 차이를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는 매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논리수학 지능이나 언어 지능이랑 또 다른 지능이라고 범주가 나눠지는 거죠. 이게 가드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주장되고 있죠. 길포드 유명한 또 이 현대 지능 이론을 주장했는데 180가지의 지능이 있다. 물론 조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길포드도 좀 조정을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180가지 이상의 인간의 지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스턴버그는 여기 실제적 지능이라고 해서 이 실제적 지능은 기존에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논리적인 또는 창의적인 그런 능력을 갖더라도 실제적 지능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이어서 또 다른 지능이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연관은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실제적 지능이 뛰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언어, 추론, 공간지각 같은 이 분석적 지능이 뛰어나다. 또 창의력은 또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지능이 현대의 지능은 단순히 그냥 언어를 잘 이해하고 추론 잘하고 논리력이 있고 또 생각을 깊이 하고 이런 것만이 지능은 분명히 아닙니다. 감성 지능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EQ라고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인데요. 지금까지는 다 인지적인 능력이었어요. 사고력이라고 하는 이 감성 지능은 또 이 공감 능력 이거는 또 다른 훈련을 필요로 하고 또 다른 지능입니다. 아무리 논리 수학 지능이 높더라도 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감수성 있게 받아주고 또 내 감정을 인식하고 이건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능입니다. 자, 인간 지능은 여기에 고도의 의사결정 과정도 있고요. 또 융통성도 있어요. 항상 고지고대로 하지 않아요. 그거는 상황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도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죠. 통제력도 있습니다. 여기 물론 정서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정서의 통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경험과 성찰에 의해서 변화돼서 굉장히 다면적이고 복잡적이고 문화 맥락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지능이에요. 인간의 지능처럼 뭔가 한다는 건데 여기서 지능은 사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 능력 중에 사고 능력을 모방하여 구현한 컴퓨터 시스템 또는 구현하고자 연구하는 과학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유형인데요.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인데요. 약인공지능은 우리가 뭐 구글 알파고 같은 게 약인공지능이고 강인공지능은 챗GPT 오타네요. 챗GPT 강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이 챗GPT의 능력이 깜짝 놀란 우리 인류가 이제 곧 이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요. AGI라고 약자로 하는데 일반 인공지능이 언제 출현할 것인가 굉장히 논쟁이 뜨거워요.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을 0%에서부터 100%까지 예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지능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공지능 생각했을 때 자, 일반 인공지능이 몇 %로 출현할 것 같은가요? 네, 의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기계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는지 판별하는 검사입니다. 실험이죠. 그래서 인간 판별자가 자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판별을 하는 건데요. 구별을 실패하면 튜닝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계는 인간의 지능 이상의 수준을 가졌다는 건데요. 네, 아까 봤을 때 AGI가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직 챗GPT는 여러분 느끼시죠? 챗GPT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간의 반과 그 다음에 그 챗GPT는 약간 다르죠. 그런데 물론 뭐 사람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능력에 의해서는 챗GPT가 훨씬 더 조금 더 나은 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능력을 챗GPT는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 라는 거죠. 자, 이 튜링 테스트를 제가 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챗GPT한테 튜링 테스트 상황을 그려줘 라고 명령했을 때 요런 인간이고요. 여기 인간의 답변하고 있고요. 여기 기계가 컴퓨터가 답변하고 있는데 이분이 판별자죠. 이 답변이 이분의 모니터에 왔을 때 누가 답변한 건지, 인간이 답변했는지 컴퓨터가 답변했는지 자꾸 오류가 날 때 있죠. 그때 이 컴퓨터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고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실습입니다. 실습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 챗GPT를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챗GPT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예시를 든 거를 실제로 그대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복사해서 뿌려보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챗GPT 학생인 경우 그리고 학부모인 경우에도 아이들의 공부를 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챗GPT 통해서. 자, 제가 수학 공부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공부를 챗GPT 가지고 했습니다. 행렬. 순서 헷갈리시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행렬을 챗GPT를 가지고 이번에 처음 공부를 했습니다. 자, 행렬 공부할 때 처음 질문이 이거였어요. 개념을 모르니까, 개념을 다 까먹었으니까 행렬의 개념과 개념을 적용하여서 예시 문제 한 개를 푸는 과정을 좀 보여줘. 그래서 쭉 얘가 이제 보여주죠. 행렬은 뭐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기서 또 질문을 제가 또 하고요. 또 그 다음 질문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또 얘가 하는 답변 중에 전체 행렬이란 말이 있어서 전체 행렬이 뭐야 물어보고 또 얘하고 꼭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서 스칼라 곱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 제가 행렬 문제를 3개를 처음에 내달라고 했더니 이 3개 중에 하나 맞고 나머지 틀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또 내줘. 그랬더니 얘가 또 문제를 내줘서 2개 맞고 틀렸어요. 그래서 또 내줘. 그랬더니 이제 3개를 또 내주니까 그때는 이제 다 맞았거든요. 이렇게 공부에 챗GPT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가 행렬 문제를 풀어줘 그랬더니 요런 답변을 해줬어요. 여기 기본 개념, 연산은 어떻게 한다, 예시 문제는 이렇다. 여기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밑에 더 답변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단순히 이런 프롬프트를 썼는데 이런 생성이 나서 저의 행렬 수준은 이제 굉장히 높게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영어 공부 예시입니다. 영어 공부 예시인데요. 여행, 주제는 여행입니다. 내가 매일 여행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급 단어 10개씩을 외우려 해. 꼭 알아둬야 할 영어 단어 10개와 실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문장을 각각 만들어줘. 예시를 만들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썼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10개 내주고 또 문장 내주고 그러겠죠. 그럼 또 그 다음에 좋아. 이제 내가 공부를 다 했어. 그 다음 10개 단어 리스트와 예시 보여줘. 또 보여줘. 또 보여줘. 또 보여줘. 또 보여줘 하면 얘는 계속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나온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말해볼게. 네가 내 발음 잘 듣고 피드백 해줘. 이러면 이제 또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예시인데요. 제가 이렇게 10개 만들어주고 예시 만들어줘 그랬더니 여기 답변이 물론입니다. 여기 여행과 관련된 고급 단어 10개와 각각의 예시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일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쭉 그리고 여기 예시 문장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이거를 제가 이 프롬프트 엔터를 치자마자 한 1, 2초 만에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 공부 여행 갈 때 두렵지 않겠죠. 자, 세 번째는 이메일 쓰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메일도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좀 쓰기 어려운 이메일이 있습니다.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예를 들어서 서먹해진 친구에게 이메일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오해를 풀기 위한 만남을 제안하는 직장에서 그런 이메일, 선배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이메일, 엄마 생신 축하 좀 간지러워요. 그럴 때 이메일 물론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지만 또 우리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부드러운 문장이라던가 이런 거를 요구하면 좋아요. 네, 여기 서먹해진 친구에게 논쟁을 벌인 이후 사이가 서먹한 친구에게 만나서 오해를 풀자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써줘.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막 좀 부드러운 어투로 써줍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떤 어투를 필요로 하면 대리님과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써줘. 여기 이제 똑같이 썼어요. 거의 비슷하게. 근데 뒤에 정중한 어투이지만 단호한 입장으로 써줘. 이런 어투를 좀 줬어요. 또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지 모르겠어.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 행복감이 엄마가 아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행복감이 더 커지도록 느낌이 들도록 해줘. 이렇게 좀 뭔가를 더 붙이는 거죠. 그러면 GPT가 요거를 감안해서 좀 써줍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런 표현은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그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해서 더 좋은 편지를 더 좋은 이메일을 일상생활에서 아는 분에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대리님과 편지 한번 써줘 그랬더니 요런 지금 코드를 줍니다. 이 코드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챗GPT는 이런 이메일을 업무에 사용할 때 자동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준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보다 잘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계획인데요. 우리 가족이 이번 여름 휴가에서 어떤 세 곳 중에 목적지를 선택할 거야. 네가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한 곳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서 우리한테는 3살짜리 아이가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없으면 조금 또 선택지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런 나의 조건들을 얘한테 제시해 놓으면 이걸 맞춰서 계획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계획 잡아보셨나요? 아주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은 거를 고려해야 되죠. 그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좀 시간이 없거나 그럴 때 챗GPT한테 이런 나의 조건들을 주고 예산은 얼마야 나는 어디로 가려고 해 이런 큰 조건들을 주고 한번 여행 계획을 짜보라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들을 얘가 아주 세밀하게 짜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해서 더 좋은 여행 계획을 만들어서 더 전략 경제적이면서 좀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면 좋겠죠. 그렇게 챗GPT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유럽으로 혼자서 2주간 여행 가려고 해. 예산은 700만 원이야. 추천 경로 알려줘. 나는 특별히 이번에 유럽 특유의 도시 문화를 중심으로 방문하려고 해. 이런 조건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물론입니다. 각 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추가해서 유럽의 도시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짠짠짠 이렇게 나오고 뭐 예산도 해줘 뭐 해줘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이 각각의 도시의 문화적 특징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추가해줘 라고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가 파리, 프랑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뭐 이렇게 유명한 데만 가면 이게 무슨 저는 목적이 도시 문화를 좀 탐방하고자 한 건데 이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게 무슨 의미야? 그랬더니 이렇게 제가 무슨 특징인지 모르겠어 추가해줘 이렇게 다시 명령했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유명한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문화랑 것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 알겠어 하면서 이제 이거를 뭐 저는 채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면 아니야 다시 해줘 뭘 여기 조건을 주면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 또 다시 해주고 챗GPT는 지치지 모르고 계속 해줍니다. 일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인데요. 이런 문제도 우리는 우리의 뭐 어른들에게도 좀 멘토로 여쭤볼 수도 있겠지만 또 친구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자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할 수 없고 부모님에게 연락드릴 수 없죠. 그럴 때는 우리 챗GPT한테 밤 1시간, 2시간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관리사무소에 몇 번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지 않아. 직접 만나려고 하니 고민 중이야. 만나야 하나 고민 중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네가 방법 알려줘. 그랬을 때 층간소음 문제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방법은 이럽니다. 기록을 유지해 보세요. 방법이 이럽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이럽니다. 이러면서 쭉쭉 나오죠. 여기 화살표 있다는 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줍니다. 그럼 저는 이 중에서 내가 할 만한 것을 순서를 정해서 하면 되겠죠.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좀 이렇게 머리가 둔해지거든요. 그러면 꽉 차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때 챗GPT한테 물어보고 네, 구체적인 답을 좀 찾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 반영해가지고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요리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우리 집에 요게 있어. 뭘 하면 좋을까? 또 더운 여름에 뭘 추천해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찾아보면 요리 레시피도 많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이런 야채 종류 제주면서 요거를 뭐 좀 소진하기 위해서 챗GPT한테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세 번째 보면은 갈비찜을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너가 잘하는 1등 요리사라고 생각하고 갈비찜 요리 레시피를 좀 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달라지는 또 특별한 갈비찜 레시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치라고 계속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집에 있는 이 야채를 소진하기 위해서 뭘 해 먹을 수 있을까 제안해봐 그랬더니 네 감자, 가지, 브로콜리 볶음 첫 번째 요리 또 여기 화살표가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요리, 세 번째 요리 계속 추천을 해주죠. 자, 면접 준비 당연히 챗GPT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 뽑아줘. 또 어떤 답변을 통해서 나는 유능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은데요. 이 점을 반영해가지고 모범 답안을 작성해줘. 내가 어떤 태도와 바디랭귀지 해야 될까 조언해줘. 뭐 어떻게 준비했는지 가르쳐줘. 임팩트 남기고 싶은데 나한테 질문 기회를 줬을 때 임팩트 있는 질문 뭘 할 수 있을지 5가지 순위별로 추천해줘.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면접관에게 질문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질문 5가지를 순서대로 잡아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 교수님께도 여쭤볼 수 있고 어른들께도 여쭤볼 수 있고 선배 또는 뭐 친구에게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때는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죠. 검색 엔진을 물어보면 아주 일반적인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이 안 되는데요. 챗GPT는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챗GPT와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반려견의 산책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6개월 된 포메라니안 산책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지? 포메라니안이라는 구체적인 이렇게 종류를 줬습니다. 왜냐면 또 반려동물마다 조금씩 다 그 기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산책의 중요성, 산책 시간을 어떻게 해라, 산책 방법. 이제 여기 6개월이 아니라 6년 된 포메라니안이다. 그럼 이제 여기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일일이 검색 엔진 통해서는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챗GPT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여행 계획을 세우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조언까지 AI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도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스마트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